2025년 2월 25일 방글라데시에 한 농부의 아들 무함마드가 물 한 병과 꿈만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섭니다. 불가능해 보여 거의 미친 듯 같아요. 그는 35년 동안 단 한 명만이 시도했던 첫 발걸음을 막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후원자, 계획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4일 후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거나 그의 시신이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로요. 그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크라물 하산 샤킬의 이야기로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직히 에베레스트 원정대 조사 전까지 이크라물 하산 샤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믿기 힘든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등반가 84일 만에 바다에서 정상까지 에베레스트 완주. 처음 든 생각은 잠깐 바다에서 정상까지라고 진짜 해수면에서 시작한 거야 였어요. 저는 조사를 하며 샤킬을 알게 되었고 에베레스트를 오른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을 떠올리면 대부분 산 아래서 정상까지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이미 해발 9,380피트, 즉 해수면보다 거의 2마일이나 높은 쿤부 지역의 루클라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들은 이 주간 40마일 산악 경치를 트레킹해 해발만 7,600피트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등반을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산 고도의 처음 3분의 1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들은 저지대 걷기, 점진적 고도 적응, 지루한 과정도 모두 생략했습니다. 지름길을 택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에베레스트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듭니다. 하지만 샤킬은 지름길을 전혀 쓰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대신 그는 길에 더 많은 장애물을 추가했습니다. 이크라물 하산 샤킬은 1994년 1월 1일 방글라데시 가자푸르구의 박찰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부유한 지주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일구고 몬순을 걱정하는 농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의 고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평평합니다. 평균 고도가 해수면보다 280피트 높아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도 약 3,300피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높이로는 에베레스트 산길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베이스 캠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산 오르기가 흔한 꿈이 아닙니다. 히말라야는 마치 다른 행성 같았지만 샤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산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산에 집착해 15살 10학년 때 아버지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아들은 덤불 속에 혼자 앉아 시를 쓰곤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뱀술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은 크리켓 선수가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모든 현실적인 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한 아버지는 그에게 정신과 의사 상담비로 3,000타카 약 25달러를 주었습니다. 샤킬은 그 돈을 받아서 대신 반두르반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언덕지대로 고도가 변하는 곳입니다. 그 여행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샤킬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내 대해 읽게 될 거라고요. 내 이름이 세계 역사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은 시골 소년의 큰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2014년 20살의 샤킬은 제한된 형편의 방글라데시 사람으로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식 훈련을 받기 위해 인도의 네루 산악연구소로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말 강좌가 아니라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지한 전문 산악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로프 시스템, 크레바스 구조, 고도 적응 절차,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기술적 능력으로 생명을 지켰습니다. 곧 그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9년 샤킬은 히말라야 히물룽, 히말 정상에 오른 첫 방글라데시인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물룽 히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북미의 어떤 산보다도 23,379피트, 나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위험한 기술 등반입니다. 샤킬은 25살에 정상에 올랐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잠시 우회한 셈이죠. 익스트림 커뮤니티 가입이나 영상 선공개, 독점 투표 참여를 원하신다면 패트리온에서 함께하세요. 2023년 샤킬은 더 극한의 도전인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을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레일은 네팔 전역을 가로지르는 1050마일의 코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위험하며 아름다운 지형을 통과합니다. 이 트레일은 500피트에서 2만 피트 이상의 고도를 지납니다. 이 트레일은 수십 개의 고개를 넘고 전문 등반 기술이 필요하며 도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 트레일을 완주한 사람은 역사상 33명 뿐이었습니다. 샤킬은 100일 내 완주를 계획했습니다. 여정은 2번이나 지옥 같았고 거대한 산사태로 거의 생매장될 뻔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식량을 훔쳐가자 그는 굶주림을 피해 야생 버섯을 찾아야 했습니다. 폭우로 외진 숲에서 그는 저천증과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습니다. 여정 내내 죽음이 여러 번 다가왔다고 샤킬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2022년 12월 재정위기로 그는 사프루 기지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상황을 탓하며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샤킬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하다 2023년 5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기를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109일 만에 그 일을 완수해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을 완주한 최초의 방글라데시인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050마일 여정 끝에 선 샤킬은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단 한 사람만이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원정을 완수했습니다. 1990년 팀 맥카트니 스네이프라는 호주 등반가가 벵골만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약 1200km를 96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장 대담한 등반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아무도 그 기록에 도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샤킬이 나는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아무도 그 기록을 따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이 되자 샤킬은 목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5년 2월 그는 콕스바자르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출발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을 도보로 횡단하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후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이 여정을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90일입니다. 35년간 이 도전을 한 유일한 사람보다 6일 빨랐습니다. 진짜 등반 전 850마일 넘는 거리를 90일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원정 비용은 6만 10만 달러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등반 허가증은 1인당 약 1만 1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집안 출신의 방글라데시인에게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금액입니다. 그 정도 금액을 은행에 모으려면 몇 년치 수입과 평생의 저축이 필요할 겁니다. 샤킬의 어머니는 그가 히말라야 트레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가족 땅을 팔아 약 3,0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등반 후원사들도 확답을 주지 않았고 기업 파트너십도 불확실했습니다. 2월 25일쯤 원정 자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분명히 옳은 결정은 원정을 연기하고 모든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이렇게 거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샤킬은 텅 빈 은행 계좌를 보며 믿기 힘들 만큼 용감하거나 위험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걷기 시작하고 가는 길에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35년 기록을 깨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샤킬은 유엔 플라스틱 오염 청년 옹호자였고 자신의 나라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가려던 콕스바자르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오염된 해변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병과 비닐봉지 등 쓰레기가 그가 처음 밟은 해안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 더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원정으로 인해 산비탈 곳곳에는 산소통, 찢어진 텐트, 음식 포장지, 버려진 장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샤킬의 계획은 오염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걸으며 길을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사회와 오염 문제에 대해 소통하며 모든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해 사람들에게 이 위기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먼 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네, 매일 지나는 강과 해변, 해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샤킬은 출발 전 바다와 정상의 연결고리를 사람들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오전 11시에 그는 물 한 병과 필수 서류가 든 가방만 들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이난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해낼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중 한 농부의 아들이 35년 만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구하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샤킬은 무언가를 이루면 어머니의 자부심을 볼 수 있어 그게 보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바다에서 시작하세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세 나라를 거쳐 북쪽으로 870마일을 걸어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세요. 비행기나 차량을 쓰지 말고 산을 올라 도전을 완수하세요. 방글라데시를 통과하는 첫 구간은 쉬운 부분이어야 했어요. 대부분 평지이고 대부분 도로이고 대부분 익숙한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샤킬은 그늘 없는 긴 고속도로를 뜨거운 열기 속에 걸어야 했죠. 며칠 만에 그의 발에 물집이 생겨 걷기 힘들었고 차량 먼지가 폐를 뒤덮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스팔트의 단조로움이 산이 보이기 전부터 그의 정신력을 시험했어요. 이난이 해변 콕스 바자르트에서 차타그램, 차타그램에서 페니, 페니에서 카밀라, 카밀라에서 문치간지까지 3월 9일 여행 시작 12일 만에 그는 약 200마일을 걸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굴욕적인 일을 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건 승리의 퍼레이드도 아니었고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도 아니었어요. 그건 절박함이었죠. 원정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자금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그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이 미친 꿈이 무너지기 전에 투자해 주길 바랐어요. 몇몇 후원사들이 조금씩 들어왔지만 전체를 지원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의 바다에서 정상까지 도전은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이었죠. 다카에서 그는 자신의 조상 고향인 가지푸르를 지나 북쪽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길에서 그를 만났죠. 어머니는 그에게 돈을 줄 수 없었어요. 땅은 팔렸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축복과 집밥을 주셨어요. 샤킬에겐 어떤 기업 후원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때부터 탕가일로와 시라간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원정 전체를 끝내야 했을 장애물, 자무나 강을 만났어요. 이제 자무나 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무나 강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넓으며 일부 구간은 폭이 약 2마일에 달합니다. 이 강에서는 익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기에는 물살이 너무 세서 차량까지 휩쓸어가곤 합니다. 샤킬이 자무나 다리에 도착해 도보 통과를 문의하자 당국은 그를 미친 듯이 쳐다봤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보행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부분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거나 배를 타거나 차량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킬은 2마일 너비의 강과 거센 물살을 보며 이미 걸어온 185마일과 남은 1200마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탐험의 대담함을 상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헤엄쳐 건너기로 했지만 샤킬은 수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무나 강은 당신의 꿈이나 결의에 관심 없고 그저 당신을 익사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놀라워집니다. 다카에서 샤킬이 돈을 구걸했던 절박한 기자회견 기억나시나요? 그게 방글라데시 전역에 알려졌었죠. 언론은 이 농부의 아들이 35년 된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방글라데시 지구력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샤킬이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강 중 하나를 헤엄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몇몇 자원봉사 운동선수들은 이번이 역사에 남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마에드 이샹크 철인 3종 선수는 뉴스를 보고 35년간 아무도 안 한 일을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자무나 강에서 익사하면 모든 꿈이 사라집니다. 나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문과 모하메드 헬라우딘 모두 지인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몇몇 다른 지구력 선수들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는 가이드가 아니라 자국민이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샤킬이 자무나 강을 건너는 걸 도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 샤킬을 만났습니다. 바길에서 그들은 준비운동 삼아 더 작은 방슈 강을 헤엄쳤고 그 다음 진짜 괴물인 폭 2마일의 자무나 강도하에 도전했습니다. 4시간이 걸렸고 문은 그때 자무나 강이 거센 물살을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샤킬은 지쳐 있었고 수영에 자신이 없어서 한 번 한 번 팔을 젓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도 지쳐 있었지만 샤킬을 밀어주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중간쯤 샤킬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멈춰서 물에 떠 있으면서 회복을 시도한 뒤 다시 계속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천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약함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시신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마침내 샤킬을 강 건너편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래지자 문과 다른 이들이 마른 옷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덜덜 떨며 얼굴에 강물과 눈물이 흐르는데도 샤킬은 미소 지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더 쉬울까요? 그가 농담했죠. 오늘 여러분이 제 강 셰르파였습니다. 강을 건넌 후 문과 일행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샤킬이 4시간 동안 물에 빠지지 않게 돕기로 한 것뿐 에베레스트까지 걸을 계획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샤킬이 대부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3월 28일 32일 동안 6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은 끝에 샤킬은 판차가르의 방글라반다 랜드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구간을 완주했어요. 그의 발은 망가졌고 몸은 지쳤으며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제였습니다. 샤킬은 네팔에 도착하기 위해 서뱅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인도 비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여정이라 해도 국제 국경을 걸어서 넘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청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그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문위원회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과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샤킬에게는 올바른 도장과 서명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원정대는 인도 국경에서 멈췄고 네팔까지 600마일 남았다. 집에 돌아가서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킬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도와주세요. 인도 대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라는 절박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제 탐험이 국경에서 끝났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고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에베레스트까지 걸어서 가려다 관료주의에 덫에 걸린 방글라데시 동부의 아들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자 마침내 3월 29일 당국이 물러섰습니다.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며칠이 허비되어 그의 90일 일정이 더욱 촉박해졌습니다. 지연이 생길 때마다 고지 적응 시간이 줄어들고 고도에서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며 실수할 여유도 줄어들고 성공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샤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자를 받았고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샤킬은 서뱅골의 잘파구리와 다르질링을 걸어서 3일 동안 약 2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여행 35일째 되는 날, 샤킬은 네팔로 넘어갔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글라데시의 평평한 도로나 서뱅골의 완만한 언덕 대신 샤킬은 실제 히말라야 지형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킬은 30일 동안 매일 240마일을 이동해야 했고 점점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더 희박해지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보세요. 보통 해수면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수면에서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98%뿐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우리 몸이 기대하는 상태죠.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떨어지고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가 대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들은 카트만두에서 루클라 공항 해발 9,380피트까지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이미 약 2마일 고도입니다. 그들은 이틀간 트레킹에 해발 11,000피트 남체 바자르에 도착합니다. 일부 등반가들은 카트만두에서 헬리콥터를 전세내 남체 바자르로 바로 이동해 루클라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남체 바자르 해발 11,000피트에 도착하면 혈중 산소 농도는 약 85%까지 감소합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등반하면 고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뇌가 붓고 폐에 액체가 차 결국 사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커들은 고산 적응을 위해 그곳에 머뭅니다. 사실 표준 지침은 높이 올라갔다가 낮은 곳에서 자고 낮에는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2주에 걸쳐 천천히 몸이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진짜 적응이 시작됩니다. 프로 등반가들은 4-6주간 베이스 캠프에서 1캠프 해발 2만 피트까지 오르내리며 로테이션을 반복합니다. 1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며칠 후 해발 2만 1300피트 아이캠프에 올라 하룻밤 자고 다시 내려옵니다.
각 로테이션은 마치 혈액을 위한 훈련 세션과 같습니다. 혈액이 더 적은 산소로 기능하도록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등반가들은 정상 도전 전 이런 로테이션을 3, 4회 반복합니다. 지루하고 불편하지만 이것이 해발 26,000피트 이상 데스존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샤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며칠을 허비해 그의 90일 일정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킬은 매일 10에서 15마일씩 계속 걸었고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샤킬의 몸은 동시에 두 가지 불가능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마라톤 거리의 하이킹으로 극심한 피로를 회복하고 점점 낮아지는 산소 농도의 한 걸음마다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5주 연속으로 걸어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쉬는 날도 다시 시작도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마치 누군가 천천히 산소를 줄이며 마라톤을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 역경 속에서도 2025년 4월 29일 원정 64일째 샤킬은 해발만 7,600피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벵골만에서부터 854마일을 걷고 헤엄쳐 왔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는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샤킬은 돈과 결단력, 순수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적응을 위한 순환에 한 달이 필요한 대신 샤킬에게는 단 6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걸리는 일을 샤킬은 6일 만에 해내야 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그는 8K 원정대에 합류해 다시 갈잔 셰르파와 짝이 됐습니다.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샤킬은 캠프 3까지 한 번만 고소 적응 순환을 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5월 16일까지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하며 몸이 충분히 적응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소 적응은 위험할 정도로 불충분했습니다. 고산병의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어느 유능한 등반 의사라도 그에게 더 오래 순환하며 몸에 시간을 주라고 기다리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샤킬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854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다 익사할 뻔했고 64일간 관료, 후원자, 지친 몸과 싸웠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진 지금 포기하는 것이 산에서 죽는 것보다 그에게 더 끔찍했습니다. 5월 16일 샤킬은 이른 아침 어둠 속에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 해발 21,300피트의 2번 캠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그를 곧장 쿰부 아이스폴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등반가들이 예고 없이 숨진 계속 움직이는 빙하 미로입니다. 그는 크레바스 위 알루미늄 사다리를 지친 다리로 최대한 빠르게 건넜습니다. 그는 늦은 오후에 캠프 위에 도착했고 4,000피트를 등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텐트 안에서 숨이 가쁜 채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월 17일에 우리는 거의 수직인 4,000피트 얼음벽 인라체 베이스를 마주했습니다. 샤킬은 새벽에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고통스럽게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리는 무거웠지만 그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등반했습니다. 그는 해발 23,600피트의 3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샤킬은 해발 26,000피트의 사우스콜에 위치한 4번 캠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해발 26,000피트 데스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산소가 해수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날 밤 샤킬은 캠프사 텐트에서 거센 바람에 잠을 못 이루고 헐떡였습니다. 그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마지막 도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12시간 어둠 속에서 등반해야 했고 2025년 5월 19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샤킬과 그의 셰르파 가이드 탓이 갈자는 새벽이 오기 전 어둠 속에서 4번 캠프를 떠나 마지막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즉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서쪽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몰려와 시야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등반가들을 능선에서 날려버릴 만큼 강한 바람이 그들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샤킬은 앞서가는 타시를 거의 볼 수 없었고 그의 헤드램프 빛만이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나 샤킬은 호흡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스크를 확인했습니다. 탱크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튜브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단한 얼음이 라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해발 28,000피트에서 산소가 없으면 뇌가 몇 분 만에 멈추기 시작합니다. 샤킬은 숨을 쉬려고 산소 마스크를 벗었고 데스존의 숨막히는 공기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당신은 해발 27,000피트에서 산소 부족으로 몸이 점점 멈춰감을 느낍니다. 뒤에 있던 많은 등반가들이 돌아섰고 경험 많은 셰르파 가이드 탓이 갈잔도 후퇴할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논리적인 선택이었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 샤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당신은 70일 동안 854마일을 걸었고 치명적이고 차량도 삼켜버릴 듯한 강을 건너다가 거의 익사할 뻔했습니다. 당신은 관료들과 싸웠고 가난과 피로와도 싸웠습니다. 당신은 가진 돈과 없는 돈까지 모두 써버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 꿈을 위해 땅을 팔았는데 이제 정상까지 2시간 남았지만 가이드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샤킬이 눈보라 속에서 타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다시는 산소 호스를 정리하고 얼음을 제거한 후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20분 후 산소 호스가 다시 얼어붙어 반복되었습니다. 산소 호스가 얼 때마다 샤킬은 마스크를 벗고 희박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계속 올라 28,000피트를 7,000리터를 넘어 더 높이 올랐습니다. 폭풍이 더 심해졌고 그때 샤킬은 눈앞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눈 속에 있는 어떤 형체 그리고 밝은 색의 재킷이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그것이 시신, 최근 사망한 등반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등반 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 그 시신은 등반로에 얼어 있었습니다. 샤킬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100피트쯤 더 가니 또 시신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발견됐습니다. 정상까지 5구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사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샤킬이 캠프사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샤킬은 얼어붙은 산소 호수와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나중에 거의 의지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나는 정상에 올라가도 하산 때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샤킬은 자신에게 희망을 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빨간색과 초록색 국기가 그의 배낭에 있었고 출발 전 어머니가 축복해주신 깃발이었습니다. 이 깃발은 90일간 여정에 불가능해 보였던 걸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 정상에 우리나라의 깃발을 꽂겠다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등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전 6시 30분에 2025년 5월 19일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 이크라물 하산 샤킬은 해발 29,032피트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바다에서 정상까지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샤킬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감히 믿음을 가진 모든 아이들, 그리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빨간 초록 깃발을 세계 정상에 올렸습니다. 바다에 닿은 지 84일 새나라 870마일을 걸었고 자무나 강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으며 비용을 걱정하며 등반하고 5구의 얼어붙은 시신을 지나친 뒤였습니다. 그가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을 때 그는 셰르파 가이드인 탓이 갈잔과 포옹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승리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업적의 대단함은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샤킬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에베레스트까지 걸어갔습니다. 팀 맥카트니 스네이프의 1990년 기록 은 96일이었습니다. 샤킬은 84일 만에 해냈으며 이는 12일 더 빠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는 맥카트니 스네이프의 745마일에 비해 더 긴 870마일의 경로를 걸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7번째 방글라데시인이자 바다에서 정상까지 등정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네스가 공식 인정하면 그는 여러 세계 기록을 갖게 됩니다. 31세의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완주한 최연소 인물이 됩니다. 해수면에서 정상까지 84일 만에 등정했고 가장 긴 거리도 이동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놀라운 점은 왜입니다. 샤킬의 여정은 오염된 해변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이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소음을 뚫고 정상에서 전달됩니다. 바다에서 정상까지 이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 지구는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에베레스트와 우리가 걷는 길, 마시는 공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 역사에서 샤킬의 원정은 기록 경신뿐 아니라 그 상징성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지름길보다 순수한 결단력, 자아보다 환경의식, 개인의 영광보다 국가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또한 평평한 나라의 한 아이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부모는 현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도 비범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나요? 논리적으로는 포기해야 한다고 해도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어떤 일에 몰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사세요.